예, 녹화 들어갔어. 내가 하고 봐. 컷해, 컷. 슬레이트 시작? 네. 이제 2강하고 3강은 논문 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원칙, 그 다음에 저널, 피어 리뷰 시스템을 다루고 있고요. 그건 좀 이제 급한 건 아니니까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지금 급한 거, 논문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논문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게 이제 4강, 5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강, 5강을 먼저 하겠어요. 그 중에서 본격적으로 실제로 논문을 쓰는 테크닉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 전체를 통틀어서 또 본인이 논문을 쓰는 과정 전체를 통틀어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공적인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는 연구, 실험, 계산의 그 결과 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프레젠테이션에 실패하면 그 자기의 좋은 연구 결과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고, 또 좋은 논문으로 출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연구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논문 하나에 그치지 않고 연구가 좋은 성과를 냈는데 그 좋은 성과물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게 되면 연구의 과정의 피드백에, 연구가 그 한 개의 논문을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문에서 나온 성과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또 연구비가 계속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가 결정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또 연구가 진행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이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연구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다음 연구 결과로 이것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문에 있어서의 이 개별적인 문장들, 한 개 한 개의 문장을 얼만큼 잘 완성하느냐 하는 이것보다는 그 글 전체의 구성하고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 각각의 개별 문장을 어떻게 좋은 영어 표현으로 쓰느냐 하는 이것은 지금 거의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것보다는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논리가 어떻게 제대로 플로우가 짜여져 있느냐 하는 이 논문 전체의 틀이 중요하다. 문장의 완성도나 얼만큼 좋은 영어를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구어로 대화를 할 때도 영어를 못하는 넌 네이티브 스피커 입장에서 얼만큼 좋은 영어 표현을 문법에 잘 맞게 구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얼만큼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전달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짧은 대화에선 그렇지만 긴 대화로 이것이 간다면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그 논리를 얼만큼 저 사람한테 논리 정연하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느냐는 건데, 그것은 각 개별적인 문장들이 갖고 있는 완성도나 표현이 좋고 나쁨에 크게 관계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넌 네이티브 스피커 입장에서는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논문을 쓰는 그 전체 글의 구성하고 그 흐름을 제대로 잡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개별 단위 문장의 완성도는 천천히 좋게 만들 수 있다. 또 지금은 이 부분, 즉 문장들의 완성도나 표현의 좋고 나쁨을 고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을 주는 툴들이 많아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이쪽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잡혀 있으면 그 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그 서포팅 툴들이 얘를 고쳐주지를 못하거든. 자, 이거를 잘 염두에 두고. 두 번째는 그 논문이라는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논문이 뭔지 모르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써본 게 있단 말이에요. 써본 게 뭐냐면 학부 다니면서 써본 게 제일 그래도 길게 써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실험 보고서. 그래서 대충은 논문을 써보라 그러면 실험 보고서와 유사한 형태의 글을 만들어 갖고 와요. 결과물을. 그럼 얘하고 얘의 차이점 뭐예요? 실험 보고서하고 논문의 차이점이요. 학부 때 썼던 실험 보고서는 뭔가 정답이 있는 느낌인데 논문 자기가 발견한 걸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서 좀 차이가. 실험 보고서는 처음부터 무엇을 연구해야 된다는 게, 무엇을 실험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죠.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실험 보고서를 쓰는 학생한테 너 왜 이런 실험을 했느냐라고 동기를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지. 1번 차이점. 2번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험 보고서는 대부분 그 정답에 내가 얼만큼 근사하게 갔느냐를 기술해요. 그런데 논문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의 제일 앞에 써야 되는 부분, 인트로덕션에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동기 부분, 왜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동기 부분이 실험 보고서에는 빠져있게 되고, 그 논문에서 나온 그 결과를 고찰하는 방식이 얘하고 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 보고서는 내 결과가 왜 정답으로 나와야 되는 그 100%짜리 결과에 부족한지를 계속 심도 있게 얘기하게 되는데, 논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이 결과가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설득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실험 보고서는 내가 한 결과에 취약점 중심으로 쓰게 돼 있고, 논문은 내가 한 결과에 특장점 위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어프로치는 완전히 다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대학원생들이, 학생들이 잘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참고 문헌들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이거는 논문을 쓰기 이전에 본인이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논문들을 충분히 일단 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논문들을 다 읽어가지고 다 꿰뚫고 있으면 참고 문헌들을 그 중에서 추출해내서 논문에다가 적절하게 인용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지는데, 일단 리딩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 문헌에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너무 부족하고, 또 그 자원들을 어디다 어떻게 적절히 배치해야 되는지를 잘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연구를 자기가 토픽을 부여받고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관계되는 논문들을 최대한 넓게 찾아서 잘 읽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참고 문헌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정리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각각의 논문을 읽었으면 그 논문들의 요약, 이 논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또 내 연구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다 이렇게 노트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참고 문헌을 읽은 문헌들을 논문에다가 인용을 할 때는 그 서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 내가 읽은 참고 문헌들의 서지 자료들이 다 이렇게 쭉 읽은 순서대로 쭉 보관이 되어 있고, 그 논문에 참고 문헌에서 읽은 그 각각의 논문들의 주요 내용, 또 그게 내 연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그 논문을 읽고 내가 얻은 그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논문을 쓸 때 참고 문헌들을 제대로 끌어다 쓸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참고 문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반복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라는 것은 항상 완벽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항상 중간적인 형태의 것들을
잘 정리해서 논문을 내고 또 그 다음 실험을 하고 또 논문을 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결과의 중요한 스트롱 포인트하고 윅 포인트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 강점들을 잘 부각하는 형태로 논문이 써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분명히 이걸 논문을 보내면 리뷰어들이 그 부분을 지적할 거기 때문에 그 약점에 대한 방어가 미리 돼 있어야 돼요. 그런 형태로 논문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죠. 그 다음에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네. 여기가 반이에요. 반. 대부분의 우리가 논문을 볼 때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림을 위주로 논문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그림이 주는 임프레션 그게 논문의 전체의 인상을 지배하게 돼요. 어떤 논리적인 논문에 세세하게 들어있는 그 논리적인 내용보다도 그 그림들이 주는 전반적인 흐름과 임프레션이 이 논문이 잘된 논문인지 안 된 논문인지를 처음에 일단 결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논문에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된다. 그러면 그림을 잘 그려진 그림이란 게 그럼 뭐냐? 잘 그려진 그림이란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잘 그려진 그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가르쳐 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요리하는 거하고 똑같아. 요리를 하는데 요리는 이 요리는 이런 레시피가 쭉 있어가지고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리합니다라고는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대로 쭉 요리를 해서 가서 만들어 놓으면 맛이 그게 아닌 것 같아. 대부분 이래요. 왜냐하면 그 요리의 레시피에는 맛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요리를 하는 방법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요리가 무슨 맛, 어떤 맛이 나와야 되는지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돼. 근데 그건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먹어봐야 되는 거죠. 먹어보고 그 요리가 이 요리라는 것이 잘 만들어지면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 맛을 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그 요리가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대로 된 요리, 내가 원하는 요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즉 그림이라는 것도 많은 그림들을 보고 논문에 나와 있는 많은 그림들을 보고 이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야. 이게 임팩트 있게 내용이 전달되는 그림이야. 하는 그 그림에 대한 본인의 기준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완성도가 높은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그림들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논문에 나오는. 그래서 스스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보다는 그래도 이런 그림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런 컬러의 조합이 이거보다 훨씬 나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이거보다 훨씬 좋아. 라는 자기 기준이 생겨야 그림을 그 기준에 맞춰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이 명확해야 되는데 어떤 글이든지 우리가 처음에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해답을 도출하는 거죠. 글이라는 것은 이 문제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러이러한 해답을 이끌어냈다라는 그 과정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그 명확한 구조에다가 이걸 잡아놔야 된단 말이죠. 영어에서 쓰는 그 장문에서 쓰는 기본적인 그 스타일로 이것을 표현하면 이것을 스무스 내러티브 스타일이라고 해요. 스무스 내러티브 스타일이라는 것은 그 논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라고 설명하는 구어로 설명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짧은 시간에 끊김없이 쭉 한 번에 쭉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또 얘기할 겁니다. 즉 내가 논문을 10페이지, 20페이지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예를 들면 10분 안에 또는 5분 안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이야 라고 쭉 말해줄 수 있는 그 내가 그 5분이나 10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때의 그 구조가 그대로 논문에 들어가 있어야 논문이
한 개의 흐름을 타고 쭉 문제에서부터 해결까지, 문제에서부터 답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다가 이렇게 가지가 쳐져 있고 이렇게 가지가 쳐져 있고 요 가지가 이렇게 쳐져 있고 다시 요게 여기로 오고 이런 구조를 가지면 안 되고 시리즈로 다닥다닥 붙어서 머리꼬리 쭉 되어서 딱 한 개의 라인으로 쭉 관통하는 그런 플롯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장 단위로 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글을 쓰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왜? 이거는 많은 라이팅을 통해서 경험이 축적돼야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 쉬워야 돼. 문장이. 네, 가능하면 쉽고 명확한 글을 만들자.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문법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중학교 한 2학년까지 쓰는 문법으로 다 구사가 돼야 돼요. 어려운 문법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왜? 문장이 복잡해지니까. 틀릴 확률도 높아지고 복잡해지니까 전달력이 떨어져요. 단순한 문법과 표현을 가지고 일단 구성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논문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논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한 가지의, 그러니까 그 논문의 핵심적인 메인 텍스트는 이렇게 쭉 하나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외에 조금 더 복잡한 구조가 돼 있어요. 그걸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자, 논문을 우리가 이것을 이 포인트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논문을 어떻게 읽느냐는 독자들의 비헤이비어를 좀 보고 싶은데, 보통 내가 만약에 논문 읽는다 라고 하면, 자, 논문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봤어. 근데 이 논문을 볼 때 처음 뭐에서부터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제목부터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논문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기 전에 일단 논문들이 제목이 쭉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테이블 오브 컨텐츠부터 보겠죠. 그죠? 논문 목록부터 볼 거 아닙니까? 논문 목록에는 제목밖에 없잖아요. 그 제목을 읽게 돼. 그래서 제목을 읽어서 그 다음에는 거기서 그 다음에 뭘 보겠어요? 자,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서 제목을 봤는데 제목이 흥미로워야 돼. 제목이 흥미로워서 그 제목을 타닥 클릭했어요. 그럼 뭘로 들어갑니까? 앱스트랙트 들어가겠죠? 앱스트랙트를 보게 돼,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를 봤는데, 이거 내 연구와 관련된 것 같아. 아니면 정말 재밌어. 본문을 좀 보고 싶어. 하면 전체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겠죠? PDF를 다운로드 받든지 아니면 뭐 웹 기반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내용이 익스포즈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전체 내용에서 뭘 보겠어요? 처음에? 그림을 보겠죠, 그림을. 그 다음에 그림을 봅니다. 그림을 보면 내가 전문가라면 그림을 딱 보면, 얘네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라고 그림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그림 네 개를 보고 대충 내용이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보통 여기까지 보게 돼요. 여기까지 보게 돼. 그래서 이 부분, 텍스트 부분은 열심히 썼지만 거의 안 보게 돼요. 이 텍스트를 보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네 텍스트를 만약에 봐야 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이 낸 결론이 뭐지? 이 논문의 결론이 정확히 뭐야?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결론 부분을 보게 돼요.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근데 이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연구를 한 거지? 그 과거에는 어떤 연구가 됐다는 거야? 이 결론이 왜 중요한 거야? 라는 거, 이 중요성을 사실 깨닫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 분야에서 했던 연구가 어디까지 가 있고 어디가 안 돼서 이 결론을 이르게 되는 이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동기를 이해해야 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인트로덕션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안에 있는 이 컨텐츠는 거의 읽게 되지 않는다. 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걸 가지고 뭔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슨 실험을 해야 되든지 정말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보게 되고 앱스트랙트를 보게 되고 그림을 보게 되고 그림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캡션을 보게 되고 서머리를 보게 되고 인트로덕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앱스트랙트, 그림, 서머리, 인트로덕션 이런 순서대로 중요도가 높은 겁니다. 이 부분은 제일 중요도가 낮아요. 메인 텍스트. 물론 이 메인 텍스트를 요약해 놓은 것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것을 다시 요약한 게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그림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메인 텍스트에 설명하는 이 모든 내용이 그림으로 다 축약이 돼서 컨텐츠가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또 거꾸로 그림을 만든다고 하면 이 텍스트에서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텍스트를 거의 읽지 않고도 그림으로 다 전달이 될 수 있어야 이 그림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타이틀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을 하고 이 타이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정확히 딱 캐치할 수 있도록 타이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앱스트랙트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이 읽히게 되고 이것대로 위에서부터 중요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논문을 쓸 때 잘 반영을 해서 쓸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논문을 쓴 능력이 없고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영어도 또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논문을 술술술 잘 쓰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기가 어려워요. 많이 써야 돼. 그럼 뭘 쓰겠어요? 논문을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과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로고북을 항상 제대로 영어로 또박또박 쓰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험한 거를 영어로 디스크라이브 할 수가 있어야 돼. 이 훈련이 계속이 돼야 나중에 논문에 나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북이라는 게 중요해요. 물론 로고북이라는 것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로고북이라는 것은 실험을 한 내용들, 그 로그가 쭉 기록이 돼 있어서 누군가 이 사람의 로그북을 보고 그 실험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야 로그북이 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얘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과 날짜, 또 수행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실험실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조목조목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록을 잘 안 하니까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또 기록을 이렇게 충분히 디스크립트하게 서술적으로 쓰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논문에 내가 한 일과 결과들을 디스크라이브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고서 같은 걸 써야 된다면 그것도 제대로 다 잘 영어로 쓰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 다음에 논문을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논문을 많이 읽지 않으면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 그림 그리는 거를 요리하는 거에 비유해서 얘기했지만 논문도 마찬가지죠. 좋은 글이라는 걸 쓰고 싶은데, 좋은 논문을 쓰고 싶은데 좋은 글이 무슨 맛인지 모르면 그 맛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많이 읽어서 그 많은 문장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좋은 글이 나옵니다. 이거는 글쓰기의 제1원칙. 많이 읽어야 제대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훈련이 좀 되면 처음에는 이제 논문을 그 내용만 열심히 숙지하려고 보게 되는데 이제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런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표현법. 요것은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논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논문을 읽다 보면은 자기 분야의 어떤 굉장히 좀 연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들, 논문을 잘 쓰는 사람들이 쓴 글을 보니까 굉장히 잘 썼어. 그림도 잘 그려져 있고 글도 잘 돼 있고 좋은 일도 했지만 논문의 완성도가 높다. 문장이나 구성이나 모든 게. 그런 것들을 몇 개 이렇게 픽업해서 모범 답안으로 삼을 수 있는 자기만의 표준 논문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내가 학생 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논문의 수준, 그 논문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처음에 모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방할 수 있는 어떤 법례,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더 확대돼서 여러 개의 논문을 읽고 이런 부분의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이렇게 컷 앤 페이스트해서 어딘가에 이렇게 모아놓고 있으면 그 문장 단위에서 모범 답안들이 쭉 여러 개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도 있어요. 불행히도 근데 주로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일본어로 되어 있는 책들이 영어 문장들을 모아놓은 논문에 쓰이는. 그 다음에 요거 또 이상한 것 같은데 실제로 라이터들, 작가들이 다 하는 겁니다. 본인이 논문을 쓰던 다른 사람의 논문인데 아까 이 표준 논문이라고 하는 거든 특히 자기가 쓴 논문들은 소리내서 읽어봐야 돼. 내가 스스로 투고하기 전에 내가 무조건 읽어, 소리내서. 왜 소리내서 논문을 읽으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던 거 내러티브 스타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러티브 스타일이라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썼잖아요. 이거 쓴 게 말하는 거하고 당연히 달라져요. 근데 쭉 소리내서 읽어보면 이제 이거 말이 안 되네, 이게 흐름이 끊기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보입니다.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PPT를 쭉 만들어 놓고 발표해보면 스스로 중간에 발표하다가 끊기는 데가 나와요. 이게 좀 이상하게 여기 이상하네, 연결이 안 되네, 점프해버리네, 이런 데가 나오죠. 그럼 다시 이렇게 고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한번 쭉 말을 해가지고 발표해보고 다시 수정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드래프트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 드래프트를 소리내서 쭉 읽어보면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칠 수 있단 말이죠. 이거는 내가 꼭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가도 내가 다시 고쳐서 쓰고 내가 스스로 읽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굉장히 쉬워졌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은 그냥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어떤 단어 딱 치면 동의어가 쭉 나오죠. 동의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동의어들을 활용하기 쉬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 이걸 사전을 가지고 했으니까 영영사전을 굉장히 좋은 걸 사가지고 또 동의어 사전, 서사우러스라고 해서 동의어 사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동의어 사전하고 영영사전을 따로 사서 찾아보면서 했단 말이죠. 지금 쉬워졌죠. 왜 그러냐? 모든 자, 어떤 단어를 썼어. 내가 뭔가를 확인했다라는 말, confirm. 이 단어를 써. 근데 여기도 confirm, 저기도 confirm. 그러니까 논문 하나를 쓰는데 confirm을 한 20번 쓰게 돼요.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의어들을 찾아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몇 개의 단어들을 쭉 가지고 구사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라이팅이 되는 거고. 또 각각의 그럼 동의어들의 예문들을 쭉 보면 얘는 요런 경우에 쓰고 쟤는 저런 경우에 쓰고 이런 것들의 차이가 다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면서 활용해 가야 된다. 이걸 꼭 써라. 본인이 아는 단어도 그렇고 모르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거나이즈 하자는 거예요. 그 논문을 쓰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달에서 한 3달 걸리는 작업이다 라고 보면 그 3달짜리 작업을 프로젝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잘 이렇게 스스로 하는 일이 오거나이즈가 돼 있어요. 잘. 연구 프로젝트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A라는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 본인이 하고 있는 A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들, 플래닝, 그 다음에 실험 결과, 로그북,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한 곳에 쫙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논문을 쓰는 작업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에 가면 이런 이제 쭉 파일박스들이 있고, 지금은 이 파일박스와 이제 당연히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폴더가 있고, 이걸 나는 이제 양쪽을 다 관리하는데, 프린트아웃 된 거하고 이거를 옛날 세대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년도에 쓴 논문, 뭐 2008년도에 쓴 이 논문 해서 들어가 보면 폴더가 나오겠고, 폴더에 보면 처음에 논문을 구상할 때 썼던 자료들, 이제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논문을 구상할 때 썼던 플래닝에 관련된 자료들, 그 다음에 first draft, 그 다음 그 뒤에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쭉 뭐 몇 월 며칠날 받아서 몇 월 며칠날 돌려줬다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고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이널 버전 서브밋한 거, 서브밋할 때 썼던 레터, 그 다음에 리뷰 코멘트 받은 거, 그 다음에 리서브미션한 프로세스에 관한 거 쭉 이 안에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버전, 그 다음에 페이지 프루프, 그리고 프린티드 버전. 그래서 전체가 시간축으로 해서 쭉 다 자료들이 다 있어야 된다 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일을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그 일을 한 결과가 시간축으로 돼서 정리된 결과물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일을 우리가 한 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논문을 한 개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논문을 쓰고, 또 다른 논문을 쓰고, 관련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한 번 일을 하면서 남은 그 결과물을 통해서 나중에 조금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한 결과물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그 다음에 그 결과물들 통해서 배운 것들이 축적이 돼서 다음에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 실험도 그래. 그래서 처음부터 플래닝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자료들이 이렇게 오가나이즈 돼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최근에는 이제 제가 여기다가 요거 전에 뭐냐면 참고 문헌들까지 다 해서 한꺼번에 다 넣어놓거든요. 근데 이 리서치라는 단계에서 그렇죠. 처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그럼 교수님하고 미팅을 해서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그럼 교수님하고 미팅해서 교수님이 얘기한 것의 결과 쭉 오늘 미팅에서 이런 거를에 대한 얘기를 했다. 적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문헌을 찾아봤다. 그래서 찾은 문헌들이 쭉 있어야 되고, 그 문헌들을 정리해서 PPT 파일로 만들었다. PPT 파일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교수님하고 다시 미팅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시간 순으로 쭉 돼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실험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실험 플랜을 이렇게 세웠다. 시료를 누구한테 받았다. 시료에 관한 자료. 실험을 처음에 플래닝한 계획을 세운 그 계획. 실제 실험을 했다. 쭉 하면 실험의 로그북이 쭉 있겠죠. 그 다음에 실험에서 나온 로우 데이터. 그 다음에 1차 처리한 데이터, 2차 처리한 데이터. 교수님하고 미팅한 결과 쭉쭉쭉. 이런 것들이 시간순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 상으로 작업을 하면 문제가, 내가 왜 이거를 굳이 아웃풋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냐면, 컴퓨터 상으로 작업을 하면 컴퓨터가 파일별로, 폴더별로 이렇게 데이터는 여기 들어있고, 뭐는 여기 들어있고, 내 플랜은 구글 시트에 들어있고, 뭐는 뭐에 들어있고, 뭐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한 프로젝트가 한 개의 폴더에 시간순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 있지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 난 상관없지만, 지금 말한 아까 연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그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에 쭉 그 전체, 그 컨텐츠 전체가 시간축으로 해서 쫙 한 군데에 쭉 모여있는 리서치 프로젝트에 대한 폴더가 어딘가에는 있어요. 논문은 또 그것이 한 개가 딱 단절이 된 다음에 논문이 결과가 나오니까 논문에 대해서는 또 논문이 따로 이렇게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미팅을 교수님하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까 말한 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가 정리되어 있는 폴더, 거기는 참고 문헌, 실험, 로그북,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걸 가져가서 펼쳐놓고 해야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얘기하고 다시 담아놓고 또 그때 미팅에서 한 결과도 정리해서 거기 들어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이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온단 말이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내 박사과정 때 생각을 해보더라도 교수님하고 미팅을 한다 하면 그 폴더에 서브 폴더들이 쭉 있고, 그 당시에 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런 거에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가 아까 한 개 박스에 들어있고, 박스에 참고 문헌 폴더,
플래닝한 폴더, 실험한 로그북 폴더, 무슨 폴더 이렇게 돼 있고 각시축으로 정리돼 있어. 그걸 가져가서 딱 펼쳐놓고 얘기하다가 필요하면 참고문헌도 꺼내서 보여주고 필요하면 로그북에서 또 로그북 가지고도 얘기하고 또 필요하면 그 다음에 이제 피겨도 데이터도 중간 정리한 데이터, 완전히 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그것이 한 개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좀 웃기는 얘기지만 어떤 학생하고 논문을 쓰면 그 학생하고 논문을 4번을 썼다 그러면 그 학생하고 보통 드래프트를 10번까지는 가니까 최소한 10개의 드래프트를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보통 안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게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학생이 지난번 논문을 쓸 때 어떤 데에서 논문을 내가 수정해줬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학생은 몰라.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 논문을 하나 쓰고 다음에 또 논문을 쓸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고 나는 이 학생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기억하겠다는 뜻이 된다. 그게 기록하고 오가나이즈 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 차이가 되는 거고 그게 프로하고 아마추어 한 번 일을 한 번 하는 사람과 한 가지 일을 계속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다 싶을 정도의 기록과 정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프로페셔널리즘의 하나의 축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준비를 가지고 어떻게 논문을 쓸지 이건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